여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트럼프가 기회가 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네. 사람들은 지금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되게 당할 거다. 어느 쪽으로 보세요? 저는 사실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게 진짜 바뀌어갈 거예요. 트럼프 취임 이후 한 번 더 뛸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안녕하세요. 빈동님들 조수빈입니다. 조수빈 큐레이션에서는 삶의 아름다운 것들을 큐레이션 해드리고 있는데요. 꼭 아름답다기보다는 인생에 필요한 것들도 제가 제때제때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아름답기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한 박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의 박정호라고 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경제 쪽에서는 가장 최고의 패널이신 것 같아요. 아유, 왜요? 외모? 아니, 외모도 그렇고. 아니라고 순간 얘기하고 들으셨죠? 저 갑니다. 아니, 저랑은 네. 예전에 뭐 KBS에서 우리 뵀죠. 자주 세계인 뵀죠. 할 때도 뵀었고 네. 워낙 많이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취임하는 날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경제 쪽을 많이 하는 채널은 아닌데 트럼프를 모르고는 앞으로의 우리 몇 년 동안의 인생을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은 책이 제 눈에 들어와가지고 아유, 이건 그렇습니다. 모셔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뭐 저 혼자 쓴 건 아니고요. 네.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네. 뭐 비트코인에선 대명사에 해당되는 오태민 교수님, 그리고 매크로 분석에서는 또 일가가 있는 김광석 교수님, 그리고 자산 관리에 또 여의도에서 아주 대명사이신 우리 박세익 네. 대표님 이런 네. 분들하고 다 공저했습니다. 다 부자시죠? 꽤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예. 제가 밥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우리 빈동님들도 잘 보시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요. 유튜브 채널도 직접 또 하시잖아요. 아, 예. 여의도 맨션이라는 거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네. 저도 뭐 맨날 하루 보고 사는데 오늘 영상이 예. 저희가 사실은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채널도 많잖아요. 방송도 네. 많고. 근데 저는 1년 내내 언제 봐도 좋은 그런 트럼프에 대한 영상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이 책은 사실은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해리스랑 경합을 벌일 때 쓰셨던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당선될 거 예측하셨죠? 우리 저자분들 중에 상당분이 예측을 그렇게 하셨어요. 언제? 저는 사실 정치 잘 몰라가지고요. 난 모르겠다. 그냥 2개 다 쓰고 되는 사람 바로 출간하자 했는데 네. 나머지 분들이 트럼프 확실하다고 그냥 트럼프만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선 해리스가 되는 경우, 트럼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 때문에. 혹시 혹시나 해서. 리스크 관리 네. 차원에서 저는 겁쟁이거든요. 예. 아니 드디어 오늘 이제 취임을 해요. 예, 그렇죠. 예. 박정호 교수님이 책에서 그 얘기 하셨어요. 비즈니스맨의 농사꾼 같은 사람이 있고 사냥꾼 같은 네. 사람이 있는데 트럼프는 사냥꾼 같다. 예.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단순하게 분류하는 저만의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아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비즈니스맨은 농사꾼이에요. 농사꾼이라는 건 그냥 씨앗 심고 물 주고 비료 주고 북돋아 주고 묘목된 걸 다시 큰 나무로 키우는 한 땀 한 땀 만들어가는 스타일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직전에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미국 경제를 다시 붐업시키겠다고 했던 전략이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다 보조금 드릴 테니 미국 내에 오세요. 기반 조성하고 우리 공장 짓고. 잘해드릴게요. 그렇죠. 예. 그 농사꾼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요, 평생 트럼프가 했던 비즈니스가 뭐였어요? 부동산. 그렇죠. 네. 부동산 투자. 네. 간단해요. 뭐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저 매물 싼데? 지금 저걸 사서 약간 뭐 해서 되팔면 되겠다. 전형적으로 사냥꾼이 하는 일이에요. 먹잇감을 찾아서 저평가된 거 매입해서 약간 개발시켜서 바로 되파는 예. 이게 트럼프의 기질이었거든요. 평생 그걸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되고서도 지난 1기 때 했던 대표적인 방식이 전부 사냥꾼 스타일의 경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익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중국 같아 가서는 우리 곡물 좀 사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너 관세 이 정도 부과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너 뒤질 거야.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더 올려야겠어. 네. 나토 부담금 이제 니네가 올리지 않으면 우리 나토에서 탈퇴할 거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고 또는 위협도 하고 또는 김정은 같은 경우는 당근을 줘서 유인도 하기도 했었죠. 이런 형태로 사냥꾼 기질을 보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트럼프 2기 때 드디어 이제 트럼프가 하려는 행위는 사람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 평생에 자기 기질대로 살아가는 건데 이 사냥꾼 기질을 훨씬 더 강도 높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두 번째니까 더 자신감이 붙고 또 그렇죠. 여소야대잖아요. 여대 야소군요. 여대 맞습니다. 야소잖아요. 예. 그리고 역대 미국 대통령들을 전부 보면요. 자기 집권 1기 때는 자기의 본색을 숨겨요. 왜냐면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숨긴 게 그 정도인가요? 그렇죠.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집토끼 말고 산토끼를 잡아와야 당선이 되는데 너무 자기 기질과 자기 철학만 고집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2기, 뒤를 볼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제 역사에 남는 미국 역사상 최고로 위대한 대통령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자기가 믿고 확신에 찬 것들을 강하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러니 이번 트럼프 2기 4년 기간 동안에 트럼프의 행보는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사냥꾼이 어느 먹잇감, 어느 취약점을 공략해서 뭘 더 뜯어갈 것인가. 예. 이 관점에서 저 사람의 행보를 살펴보면 됩니다. 방위비 같은 경우 10배였나요? 100배였나요? 10배를 올린다고 했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책을 읽다 보니까 트럼프가 사실은 목표라는 요 정도인데 일단 부를 때 이만큼 부르는 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게 다 그대로 되진 않을 거라는 대목도 있더라고요.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트럼프가 집필한 저서 중에서 거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한 2번 해독을 해봤는데 그 사람 스타일이더라고요. 예전에 부동산 그 싸게 매입할 때도 처음에 굉장히 강하게 후려쳐요, 윽박질러요. 일단. 네, 후려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양보 안 할 것 같고 오히려 가면 후려치게 사는 사람이면 어르신 이거 좀 싸게 좀 저한테 넘기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안 사 말아. 그것도 있고 모멸감을 줘요. 네가 이런 걸 끼고 앉았으니까 네가 그렇게 사는 거야. 너 평생 이렇게 사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기분도 상하게 하고 막 진짜 만감이 교차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좋아. 그럼 내가 여기까지 줄게 하면 사실 뜯어낸 건데 갑자기 양보를 살짝만 해줘도 고마운 마음이 들어.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야. 아유, 다행이다. 야, 여기에서 우리가 막았다.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 경영도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나토 탈퇴할 생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그만둘 거야. 방위비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아유, 유럽 입장에서 나토 탈퇴를 막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 한국도 방위비 10배 부담할 뻔했는데 아이고 3-4배에서 막았다. 이렇게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이 4년 기간 동안 초입 있지 않습니까? 이제 취임했으니까 이 초반에 걸리면 안 돼요. 초반에 본보기를 보이거든요. 많은 국가들에게 자 봤지 내가 일본 어떻게 상대하는 거 혹은 한국 어떻게 상대하는 거 나한테 잘못 걸리면 이렇게 돼 하면서 아주 혹독한 케이스를 앞에 선빵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이제 머리 복잡해지겠죠. 야 우리도 저렇게 털리는 거야? 우리가 그냥 자진납세하자. 그래서 미리 가서 이렇게 드릴 테니까 저희는 훈방 조치 해주시죠 하면서 줄을 서게 만들기 위해서 초반을 공략할 텐데 그 초반에 안 걸리려고 트럼프 취임 전에 이미 캐나다 총리도 그 플로리다 자택에 갔다가 51번째 주가 되라라고 해서 결국 사임을 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일본의 총리도 어떻게든 미리 가서 한번 인사하려고 그렇게 그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는 사람이 없으니 아베 여사가 예전에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만나려고 또 했었고. 그린란드 산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초반에 안 걸리려고 지금 굉장히 다들 뭐랄까요 걱정을 하고 있어요. 노심초사하고 있죠. 네. 근데 말씀 쭉 들으니까 되게 걱정이 되는 게 네. 우리가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무정부 상태 아닙니까, 솔직히.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컨트롤 타워가 붕괴된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될까요? 또 일각에선 트럼프가 되면은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도 믿었고 또 우방을 확실히 챙기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여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트럼프가 기회가 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네. 사람들은 지금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되게 당할 거다. 어느 쪽으로 보세요? 저는 사실 이 무정부 상태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일단 영순위 타겟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게 트럼프가 그렇게 강하게 립서비스 해준 그 전화 통화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배 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 역시 지금 중국과 미국의 그 조선력, 해군력의 차이가 워낙 현격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그건 태평양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군력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한테는 조선 기술이 그렇죠. 압도적으로 좋으니까. 맞습니다. 예, 예. 정확히 말하면 배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의미 있는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3개 남았어요. 중국, 한국, 일본인데 일본은 최근 3, 4년 동안 배 만드는 그 캐파를 점점 줄여가기 시작했어요. 현지에서 만들 수 있는 인력도 부재하고 조선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게 상선 만드는 회사도 조선소 하나를 재작년에 폐쇄했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엔 어차피 부탁 못 하니까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잘 교두보로 활용하면 우리가 이번 2기는 잘 넘길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는 이 부재 상황을 분명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사냥꾼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을 호되게 두들겨서 배도 싸게 건조하고 뭔가 얻어낼 것도 더 얻어내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할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 더 편하죠. 오히려. 제일 무서운 건요. 집주인이 딱 살고 있는 집에 그 물건을 싸게 사는 게 제일 어렵다고 트럼프는 여러 차례 얘기해요. 네. 집주인은 딴 데 살고 있는데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 그 건물 컨디션이나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 트럼프가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고 그래서 후려칠 수가 있는 거라는 게 자기 저서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나와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2번의 탄핵에 휩싸인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보는 일각의 주장도 있거든요. 거기는 희박하다고 보십니까? 너무 과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미국 정가에서도 한국의 상황을 데일리에 가까울 정도로 브리프하는 그 주체들이 있어요. 네. 그런 주체들이 봤었을 때 우리 여론의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이 탄핵과 계엄 이런 여러 가지 전국의 흐름들이 사실은 미국에게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인식한 리포트도 많이 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이든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가치를 공유하는 세력들 간의 연대. 네. 이걸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치가 뭐냐? 경제체제도 있지만 정치체제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식 사회주의, 중국식 현대화의 반대쪽 대척점에 야 중국식 스타일 그거 옳지 않아. 우리 명리식이 추진하는 방식대로 국가를 운영 관리해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 세계 민주주의 총회 같은 걸 열고 그런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개최국가, 리딩 국가를 한국으로 잡았었어요. 에이펙을 열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이펙은? 하긴 하겠죠. 정해졌으니까. 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행사를 한국으로 했던 이유가 2차 세계대전 이후 30, 50 클럽. 이게 진짜 선진국의 칭호거든요. 국민소득은 3만 불. 인구는 5천만 명. 이 두 가지를 다 달성한 국가는 7개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 중에는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껴요. 세상에 대한민국 봐라. 민주주의도 했고 경제발전도 했잖아. 이거 되는 거야 라고 천명하고 보여주고 우리를 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우리 스스로 발등을 찍어버린 거죠. 이렇게 딱 워딩을 그대로 쓰진 않았지만 미국이 중국을 너무 싫어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반중 정서가 굉장히 커졌다. 그렇죠. 과거와 비교해서. 네. 그러면 이런 시대에 미국은 왜 이렇게 중국을 경계하고 싫어하냐. 싫어할까? 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말 패권 때문입니다. 패권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질문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싫어해요? 네. 아니 그냥 교수님 미국은 절대 강자인 거 다 알고요. 중국도 이제 강자에 준하는 어마어마한 후보군까지 올라왔으면 야 중국 너랑 나랑 그냥 잘 지내보자 이렇게도 되는 건데 굳이 저 중국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런 갖은 수단과 방법 그리고 중국을 악마화하려는 이런 시도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공부 많이 하신 분이니까 역사가 다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어떤 왕자가 왕위를 잡고 나면 그 세자들을 아니면 자기 형제들을 놔둡니까? 두 개의 태양은 뜨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 재벌집에서 큰 형이랑 동생이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야 우리가 재벌인데 너랑 나랑 반띵하자 이럽니까? 아니면 그걸 통차지하려고 서로 고륙상전의 어떤 그걸 통해서 누가 자살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돼요. 결론이 벌써 나왔죠. 세상이 그렇게 라이브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은 아는 거예요. 일정 국가가 어느 반열 이상을 올라가면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지배력을 행사하고 싶은 나와바리를 필요로 해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방송이니까요. 유튜브니까. 그래서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최근 들어서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추앙받는 분을 오바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미국 관료들하고도 일을 많이 했는데 관료들 생각은 전혀 달라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오바마 때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룡이 되기 전에 싹을 잘랐어야 되는데 그때 너무 온화한 정책, 그때 너무 느슨한 정책을 했기 때문에 너무 중국이란 나무가 커져버렸다. 그래서 트럼프가 무리수를 둬서라도 저걸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든 건 오바마 때문이다. 그때 초기에 밟았으면 이렇게까지 전 세계 경제에 부담감을 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게 미국의 인식이에요. 우리는 오바마 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네. 미국 안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을 키운 대통령.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단 가장 큰 이해를 도모하는 큰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정말 중국을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경계할 만큼 중국이 커졌느냐 했었을 때, 예, 그게 사실입니다. 전 세계 R&D 자금의 25% 수준을 미국이 집행하는데 중국이 전 세계 R&D 자금의 벌써 21% 수준을 집행을 해요. 근데 그 다음이 더 무서운데요. 이건 미국 내 정책적 싱크탱크들에서 얘기하는 건데 앞으로 미래 산업의 헤게모니 그리고 미래의 신산업의 어떤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가 자율주행, 인공지능,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뭐 이런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쪽 분야의 R&D 투자 자금을 중국은 지난 2000년 이후 R&D 자금을 연평균 18%씩 증액해 왔는데요. 미국은 4%씩 증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경제가 어렵다고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미국 상대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책에 보니까 구경제 같은 게 어려운 게 맞다. 전통적인 뭐 공장 산업은 굴뚝 산업들은 그런데 말씀하신 전기차나 반도체나 이런 분야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를 바라볼 때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맞습니다. 예.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분야는 중국 정부가 선도 산업으로 지정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 지역은 정말 샐러리가 계속 올라요. 그래서 알리바바에 높으신 분들의 그 연령대 아세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찍어보세요. 제 나이 또래 아닐까요? 아닌가? 제가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할 것 같은데. 우리 수빈 아나운서 정확한 나이는 모르니까요. 30대 중반이에요. C레벨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어리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미 중국의 리딩 컴퍼니의 리딩 그 그룹들은 30대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는 샐러리는 어마어마해요. 그 동네 잘 나가니까. 그런데 반대로 전통 산업군에 해당되거나 그 다음에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역성장을 했어요. 코로나 전보다 연봉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이에 물가가 더 올랐는데. 네네. 그래서 중국 내부가 그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은 있지만 중국 정부는 지금 이 선도 산업에서 우리가 만약에 뭔가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라고 해서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러다가 국방력,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 그리고 세계의 어떤 발언권, 이걸 중국하고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되게 걱정하고 있고 트럼프는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끊기 위한 행보를 이번 4년 동안 할 건데요. 요 대목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아주 단순화시켜 설명드리면 중남미 지역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자원 수입하거나 먹거리 수입해서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게는 중간재 수입해서 그걸 본인들이 패키징해서 미국과 유럽에 판매해서 돈을 버는 국가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에겐 무역수지 흑자,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에겐 적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저놈들이 저 R&D 자금을 저렇게 많이 벌 수 있는 경로가 우리한테 수출해서 그런 거고 그걸 통해서 한 땀 한 땀 우리를 넘보는 수준까지 왔으니 안 되겠어. 나는 이번 2기 때는 이걸 목표로 할 거야 하고 들고 나온 게 미국 내의 필수품 중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는 없을 없다. 것이다. 예. 네.
그러면 필수품이 뭐냐는 아직 공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이 더 이상 돈을 못 벌어가게끔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가 앞으로 4년 동안 할 그런 행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데 돈 벌 데를 찾다 보니 동남아에 깊숙이 진출하고 중앙아시아에 진출하고 올해부터 한 2, 3년 동안은 그렇게 우리랑도 관계가 냉랭했던 중국이 한국에게도 야, 우리 잘 좀 지내보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또 우리는 거기 사이에 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린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디 방송에서도 언급 안 했는데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 거기에서 제가 힌트를 좀 얻은 게 있어요. 중국이 미국으로의 수출길 그리고 미국의 우방이 많은 유럽으로의 수출길이 막히고 나서 본인들의 살 길로 선택한 것은 우리도 미국이 되겠다라고 선택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이란 나라에게 우리가 많이 신경 쓰고 가능하면 잘 지내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국방이나 외교 이런 쪽에 우리가 긴밀한 것도 있지만 제일 큰 소비시장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돈을 벌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그걸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미국과 유럽에 수출해서 중국 경제를 돌리는 이 구조를 탈피하고 중국 내수를 키우겠대요. 그럼 중국 내수가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같이 장사해야 되는 수많은 나라들은 미국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중국도 신경 쓰게끔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내수 시장을 키우는 거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그 내수 시장을 키우는데 필요한 결핍된 요소나 내수라고 할 수 있는 게 꼭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은 나프타, 요즘은 UAMCA라고 부르죠. 이게 같은 경제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커졌는데 그래서 중국의 경제권에 해당되는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상하이 협력기구, 브릭스, 그 다음에 에이펙 이런 여러 곳에서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국가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쪽의 이제 흐름으로 가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의 전략 전술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트럼프가 중국 거 안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 한국이 중국 수출품의 우회 수출 국가가 돼서는 안 돼. 이런 걸 주장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린 중국에 만들어놨던 공장들 다 빼서 그러면 우리가 직접 수출해야 되나? 아니면 미국 내에 가서 공장 지어야 되나?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 때 그걸 많이 추진했죠. 그렇죠. 그럼 그건 앞으로도 계속 될 건데 그거 말고 중국하고는 뭘 해야 되냐 하면 그럼 그건 미국 비즈니스가 돼버리는 거고요. 이제 우리도 고민을 해야죠. 중국이 내수를 키운다고? 그럼 우리도 중국에게 그냥 직접 하는 그거는 트럼프가 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도 관계를 잘 지내봐야 되나? 이 고민을 하나 하기 시작해야 되는 원년이 됐고요. 그럼 중국은 왜 한국과 잘 지내고 싶어 하는 거냐? 중국이 지금 수출길이 막히니까 이 공장을 돌릴 만한 새로운 소비처가 필요한데 한국의 경제 규모 옛날에 신경 안 썼지만 지금은 그래도 저거라도 먹어야지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아디 들어올 것이고 많은 제품들 한국에 쏟아지게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럼 걔네는 우리에게 물건을 팔고 싶어 하는데 우린 또 들어가고 싶고 이 이제 무한 경쟁이 시작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미국이 되고 싶다. 그게 중국의 목표예요. 근데 미국은 사실 그동안 흔들리기가 어려웠던 게 달러를 갖고 있잖아요. 네. 책에서 되게 재밌었던 그 구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도를 딱 보면은 네. 한국 드라마조차도 OTT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달러를 써야만 볼 수 있는 국가가 됐고 네. 이걸 지도로 딱 표현하니까 거의 모든 나라가 달러권에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 달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의 경제 규모가 유지가 됐었고 네. 재밌었던 게 미국이 포커하우스를 차렸다. 포커하우스의 주인이면서 또 포커판의 플레이어로 활동을 그렇죠. 했는데 네. 중국이 플레이어로만 활동하면 될 거를 아예 포커하우스를 새로 차리는 격이 됐다라는 네. 표현을 쓰세요. 그게 아마 또 하나의 미국이 되겠다는 거랑 맞습니다.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초기에 본인들이 밀었던 건 자국 화폐인 위안화를 달러에 준하는 국제 통화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랬다가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는 중국이 오판한 거예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달러가 전 세계적인 사람들의 그 통화가 될 수 있으려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계속 적자를 봐줬기 때문이죠. 전 세계인들이 달러로 거래하려면 미국 바깥에 달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럼 미국 바깥에 달러가 많을 방법 하나죠.
많은 나라의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가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즉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했던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인의 화폐가 된 거예요. 그럼 미국은 계속 적자를 봐도 되는 나라인가요?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미국은 그래도 돼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이 나라가 어느 정도 교육을 해서 외화를 벌어야 되느냐라는 그 기준점, 그 이론들은 많이 있는데 가장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나라는 이만큼은 교역해서 미니멈 리콰이어먼트로 달러를 벌어야 됩니다라는 그 기준점이 1년 동안 쓸 석유 사오는 돈, 1년 동안 먹을 먹거리 사올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명품 가방은 안 들고 외제차는 안 타도 이거 두 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 두 개가 자립이 되거든요. 그러니 굳이 무역을 통해서 뭔가 외화를 벌어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이 두 개가 자립이 안 돼요. 본인들은 식량 자립률이 뭐 90%다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고요. 브라질을 비롯해서 중국에 식자재 납품하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즐비해요. 그래서 이런 거 사올 때 필요한 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석유예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해가는 대표적인 국가예요. 천연가스 포함해서. 그러면 중국은 이 두 가지를 사오기 위해서라도 위안화 보내고 타온다면 그 가치만 희석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어요. 본인들이 그걸 자립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계속 유지하면서 뭐 위안화가 전 세계 화폐가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었는데 그래서 중국이 선택했던 게 원래 브릭스예요. 인도, 브라질, 남아공, 또 러시아 자원 많은 국가들끼리 우리 브릭스가 뭉치자 했는데 그동안 여기에서 합의가 안 나왔어요. 중국은 자꾸 자기 입김 강하게 발언하고 러시아는 또 견제해야 되니까 야 중국 왜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해? 우린 동의 안 해. 그리고 두 나라가 어떻게든 브릭스에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누굴 자꾸 꼬셨냐면 인도에 러브콜을 막 보냈어요. 근데 인도는 또 미국이 또 중국 대신에 인도를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동시장이 워낙 크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브릭스 내에서는 의사결정에 합의를 보려면 인도라는 친구를 동의를 얻어야 브릭스 내부 합의는 되니까 중국이 인도에게 이거 양보한다고 하면 러시아는 우린 더 크게 양보할 테니까 이거는 우리 똑같이 반대합시다. 이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지난해 마지막으로 열렸던 브릭스 회의에서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도 양보하고 중국도 일부 양보했어요. 뭘 결정했느냐? 위안화 말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기축통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그걸 지난번 브릭스 회의에서 러시아가 결정적으로 양보해서 중국과 그걸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는데 이번에는 왜 그런지 인도가 조금 고민 좀 해보자라고 약간 발을 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 미국처럼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큰 소비 시장 갖추고 기술 표준이나 산업 표준 그걸 바탕으로 구축하고 게다가 또 한 가지 금융 시스템 통화 화폐 발권력 이걸 갖추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답 아닌 답, 대안 아닌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 아까 우리 중국 같은 경우는 신경제는 굉장히 좋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럼프는 오히려 제조업을 키울 생각이다. 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없애고 많은 공장들이 오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하고 달러를 약달러로 만들 것이라는 예측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조금 의아했던 게 요즘에 달러화가 굉장히 좋지 강세죠. 않습니까? 예. 어떻게 된 건가요? 관세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예전처럼 자신들이 필요한 달러를 원활하게 벌어올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뭔가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달러들이 계속 필요한데 이 달러를 어디서 벌어올 건데 잘 못 벌어오겠네? 야 그럼 달러가 귀해지겠네. 강달러 기조가 요즘 자꾸 일어나고 있는 맥락이 거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엄청나게 때린다고 하니까 관세 부과되기 전에 미리 사놓자. 그래서 갑자기 미국 물건을 발주를 엄청나게 하고 달러를 통해서 여기저기 미리 사재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달러 수요가 더 늘었겠죠. 예. 그러니 또 강달러가 그거에 맞물려서 같이 또 올라간 것도
같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환율에 손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많이 봤죠. 달러가 많이 네. 올라서. 근데 네. 어떻게 우리가 정치가 불안해서 원화 네. 가치가 폭락한 겁니까? 아니면은 말씀대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 겁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요즘 답답하고 네. 안타까우니까 국내적인 요인을 해석을 많이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대외적인 요소가 더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강달러 기조가 본격화됐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의 수출 여력, 우리가 수출을 잘할 것 같으면 환율이 안정적일 거 아니에요. 수출 여력이 사실 올해 2025년에는 그렇게 여유롭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작년에 비해 올해 2025년도가 더 낮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요. 중국도 그래요. 그 다음에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요 교역국에 해당되는 G20 국가들, G20 국가들 보면 러시아도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인도도 떨어지고, 멕시코도 떨어지고,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고 그걸로 달러를 조달해야 되는 국가인데,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런 지금 상황에서 수출이 잘 되는 곳이 없네? 그러면 야, 달러 가격 뛰겠는데? 이 인식이 지금 선반영이 꽤 돼 있는 거죠. 지금의 달러 환율은 네. 외부적인 요소가 더 큽니다. 지금 달러 막 오르니까 이제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보단 달러가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약간 상단 근처에 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취임 이후 한 번 더 뛸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퍼센트지로 따라졌을 때 정점을 100%라고 했었을 때 한 88분 응선, 9분 응선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달러를 더 사놓는다고 해서 확 더 재미를 볼 수 있는 수준의 환율은 아직은 아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초반에 그분이 하려는 여러 행보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행보를 보고 나면 다시 달러가 안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책에서 재밌었던 게 이제 달러, 그러니까 이 책은 전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설명할 때 네. 저희가 그 뉴스에서 봤을 때는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약간 어떻게 보면은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또라이 네. 같아서 저런 짓을 한다는 네. 시각도 있었는데 중국을 넣으면 더 설명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았다. 뭐 제조업을 키우려는 것도 그렇고 네. 예를 들어서 기후 그 협약에 협조되지 않고 화석 연료로 쓰는 산업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는 것도 그 사람이 뭐 환경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럼요. 사실 제조업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요. 앞으로 물 들어올 줄 알고 본격적으로 물 들어올 줄 알고 공장을 크게 지어 놓는 거예요. 왜? 공장을 크게 지어야 주문 들어왔을 때 바로 납품도 할 수 있고 또 공장을 크게 지어야 물건을 싸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대량 생산, 네. 규모의 경제. 그런데 지금 중국이 미래 신산업 본인들이 육성하겠다고 태양광 때 이걸로 전 세계 태양광 산업을 본인들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도 뭐 해보겠다고 공장을 지었는데 중국의 융기 실리콘이 정말 중국 내부의 지자체들이 먼저 수요처가 돼서 우리도 태양광 설비 투자할게, 우리도 설치할 테니까 우리한테도 해주세요 해서 공장을 정말 전 세계 생산될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의 규모보다 중국 내에서 생산한 규모가 더 많을 정도로 공장을 크게 지었어요. 그랬더니 가격 단가가 우리 한화도 했고 LG도 일부 들어가고 했는데 우리 가격의 한 7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생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태양광 산업이 다 초토화됐어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압도적인 우위를 갖게 됐다. 그렇죠. 현재. 그 이유가 네. 근원적인 힘의 경쟁력이 규모의 경제, 파격적인 시설 투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중국 지자체가 먼저 소비처가 돼주고, 그리고 보조금 주면서 버틸 수 있게 해주고, 그걸 트럼프가 봤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그거를 2차 전지에서 하려고 하네? 전기 자동차에서 또 하려고 전기 자동차 회사를 20몇 개를 만들어냈네? 그러면 제일 무서운 거, 우리 안 사죠. 여기서 안 산다는 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지구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전기차로 빨리 전환합시다. 이번에 LA 산불 같은 거 또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면서 그걸 붐업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전기차에 보조금 준다는 건 그 보조금 누가 가져가겠어요? 중국에 가져가는. 그렇죠. 그런 바보짓을 왜 해? 저거 쑥대밭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앞으로 전기차 5년, 10년 뒤로 다 뒤로 미루고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당분간 더 탈 겁니다 하는 순간 중국 경제의 저 시설 투자는 오마이갓이 이제 되거든요. 망하는 회사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면 우리가 그냥 이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걸 왜 하냐?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런 중국 견제로 아까 해석하면 다 해석이 된다라는 게 그런 맥락이죠. 한국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기업이 한때 붐이었다가 네. 지금 엄청 떨어졌어요. 투자 좀 하셨어요?
옛날에 했죠. 전기차도 지금 중국이 압도적으로 네. 너무 잘 나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에 가장 잘 나가는 도시의 백화점 1층에 가면 우리는 다 명품이 있지만 전기 자동차가 있다라고 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밀어줬는데 네. 트럼프가 환경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중국이 미국에 팔아먹을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차원에서 화석연료에 베네핏을 주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는요, 어떤 정권을 가진 사람이나 정책 입안자가 한 가지 목적으로 입안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오해하시지 마세요. 방송 등을 통해서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들을 받으시는데 네. 또 한 가지가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미국이 지금 외국에 수출하는 물건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출 품목 1등이 뭘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게 바로 석유예요. 한국이요? 예. 전 세계 1등 산유국이 됐고 석유와 천연가스를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지금 미국이 수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수출품 1등이 화석 연료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돈 벌겠다고 지금 들어오는 것도 막고 있는 건데 그럼 그걸 더 팔아야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지금 기술력도 없고 우리 기업이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걸 왜 하냐. 트럼프는 그 대목도 있는 거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친기업적인 정책을 할 것인데 항상 중국을 의식해 가면서 네. 예, 어떤 부분은 쪼이고 네. 어떤 부분 놓아주고 할 것이다. 그 제조업을 확산시키고 말씀하신 여러 정책들을 하면은 우리 영향받는 것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환율입니다. 환율.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본을 이제 미국이 1980년대 중반에 크게 혹독하게 한번 다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경쟁력이 그때 와야 됐었는데 그러고 났더니 일본의 여러 기업들이 선택했던 게 그 전만 하더라도 일본 제품은 일본의 장인들, 모노주꾸리 정신을 가진 장인들이 아니면 못 만들지 어떻게 공장을 해외 짓나 이게 있었다가 엔화 가치를 막 너무 높게끔 일부러 잡아버리니까 플라자 합의로 야 일본 내부에서 생산해선 팔려고 했더니 가격 경쟁력이 없다 해서 공장을 다 해외로 이전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일본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했다는데 일본 국내는 달러가 없는 거예요. 외국 현지 법인에서 생산해서 현재 파니까 국내 달러에 유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성적인 고환율대로 접어들었어요. 일본이. 근데 우리도 잘 생각해 보세요. 미래 먹거리에 해당되는 반도체, 2차 전지,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공장 다 합치면 한 20 몇 개가 지금 미국의 공장을 네, 짓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미래 먹거리 사업이 잘 굴러간다 한들 미국 현지 법인에서 생산해서 미국 현지에 팔게 되면 국내 달러가 왜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환율의 조닝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저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한테 기업인들이 많이 이걸 물어보셨어요. 교수님 다시 1,100원, 1,200원대 환율 때는 언제 갑니까? 제가 그때마다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이젠 그렇게 돌아가긴 쉽지 않아 보이고요. 구조적으로 1,300원대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했는데 야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1,400원도 넘나드는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까지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책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번 미국 선거가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최초의 선거다. 네. 그리고 지금 국방 분야에서 무인화가 주요 키워드고 네. 이런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네. 예. 사실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게 진짜 바뀌어갈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아직까지는 좀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되게 오해하세요. 저도 지금 뭐 쓴 각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인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의미 있는 빅테크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이 같이 합작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에 저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AI 말고요. AGI 사람 같은 거예요. 전인격적인 인공지능을 꽤 만들어 놨어요. 예, 예. 내부에서는 써요. 그런데 그걸 오픈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만든 것들 디바이스들 몇 개 써보고도 해봤는데 와우 소리가 나와요. 근데 이걸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저항감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지금 트럼프 2기 때 어마어마한 변화는 극단적인 양극화, 일자리의 멸종, 이거와 관련이 커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걸 안 할 수도 없어요.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들이 없습니다. 학교 출산율이 2.1이 되는 국가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들 중에서 30개, 40개밖에 안 돼요. 그것도 저기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이런 국가들. OECD 국가 중에서 학교 출산율이 2.1이 제대로 넘는 국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주는데 그럼 나라는 누가 지킬 거야? 저기 큰 구축함 아니면 항공만 만들어서 그 안에 일하는 여러 선원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 선원들 다 채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무인화하는 거죠.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 인공지능과 무인화로 무기 체계가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예전에는 미국 무기를 어딘가 팔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테러리스트가 돼서 M16을 들고 미군을 겨누어요. 그런데 무인화 기기를 팔면 이게 인공지능이 그 무인화 기기를 제어하고 그 처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그 인공지능은 미국 헤드쿼터에 있는 실리콘밸리나 시애틀에 있는데 연동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미국 무기를 사가거나 미국의 방위산업 체제 안에 있는 나라들은 영원히 미국의 총뿌리를 못 겨눠요. 미사일의 방향이 미국을 딱 겨누는 순간 빅테크 기업의 어느 서버나 이 무기를 팔았던 무인화 기기를 팔았던 어느 방위산업 업체의 헤드에 그게 딱 보고가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 쪽을 겨냥하고 있지? 인공지능이 연동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시점인 거예요. 만약에 이런 무인화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방위 시스템이 본격화되는 초입에 미국이 자기 무기 기반으로 방위 체계와 시스템을 많이 구축해가는 나라들 더 늘리면 늘릴수록 이 나라들은 반영구적으로 자기에게 적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아주 노골적인 표현을 하면요. 이러면 우린 반영구적인 패권 국가가 되겠네 라는 생각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중국 입장에서는 이건 양보 못하는 게임이죠. 중국도 또 AI를 많이 발전시키고 그래서 AI는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면인식 기술 중국이 전 세계 1등인 이유가 개인정보 다 그 신경 안 쓰게 해줄 테니까 데이터, 사람 사진들 다 줄 테니까 안면인식 센서 최고로 개발해놔. 그래서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래서 전장에서 이 군인이 예를 들어서 조수빈 군인은 우리 국군이네. 그러면 총을 안 겨누고 다른 데 켜놓고. 이게 다 연동되는 거죠. 그러면은 트럼프 2기에서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AI는 확실하게 가는 거죠.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AI만 있는 게 아니라 로봇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 다 죄송한 얘기지만 앞으로 조수빈 아나운서도 직접 진행하실 필요 없죠. AI가 대체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똑같은 얼굴과 목소리 복제되고 그리고 뉘앙스까지 다 되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두 분의 감독님들도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아이 트래킹으로 다 카메라 쫓아가면서 하고 이 모든 게 다 요즘 썸네일도 AI가 짜주잖아요. 그래서 진짜 극단적으로 줄면 어느 나라에서는 피켓팅을 하겠죠. 우리 이거 용납 못한다. 우리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적은 중국도 있지만 미국 내부예요. 그것까지도 트럼프가 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민자를 막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질 가능성 그렇죠. 높은 사람들을 받지 않겠다. 지금 있는 이민자들도 다 미국이 먹여 살릴 일자리가 없어질 텐데 이게 엄청난 사회 용광로가 돼서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누르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시위를 하기도 어렵지만 미국은 그런 사람들이 체제 전복을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예.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이잖아요. 늘 언론 인터뷰에서 많이 하잖아요. 난 착한 척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 공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회사 회장인데 우리 근로자가 아니라 내가 만든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내 테슬라 자동차를 만들게 하는 순간 차 가격은 3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24시간 일을 하니까 밥도 안 먹고 그러니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미국 내에서 어느 순간인가 유권자들이 야 일론 머스크 너가 무슨 특임 장관이야 내려와 뭐 이 왜 혁신만을 봐 왜 국가가 회사야 하면서 이제 들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더 이상 이민자 안 받고 기존에 있는 불법 체류자도 다 돌려보내겠다 이거를 하려고 하고 자 중국은 올 초에 했던 시진핑의 그 신년사에서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 조금만 참아달라. 그 얘기 뭐냐?
우리 그 일자리 점점 없어지고 있고 그게 보이는데 내가 하는 일이 뭐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걸 중국도 보는데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라이더는 하고 있고 그럼 나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대외적인 미국과 싸워야 되지 않냐 이거 그 수습하는 연설을 되게 길게 하셨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요. 태무랑 알리가 저는 그래서 나왔는지 몰랐는데 관세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태무랑 알리 같은 형태가 됐다. 그러니까 800달러 미만을 수입하면은 관세를 부과하지 그렇죠. 않는 거를 악용이라고 해야 돼 활용해서 활용한 거죠. 예. 태무나 알리 같은 기업이 나왔다는 걸 봤을 때 중국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라는 단어를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신년사에 처음 했는데, 자신들의 값싸고 이제 질도 좋아졌어요. 그 물건을 사줄 만한 새로운 동맹체제, 그걸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서 적도를 중심으로 남반구에 있는 아프리카, 중남미,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도 포함해서 이들 국가와의 관계를 훨씬 더 공고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관세는 이제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트럼프는 관세 부과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구나. 그럼 다른 나라들과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하려고 하고 더 궁극적인 목적은 외부의 의존이 아니라 미국은 문 닫고 우리끼리만 있을 거야 해도 다들 들어가려고 난리치는 이유가 그 소비시장. 거기에 물건을 팔아야 먹고 산단 말이에요. 중국이 그렇게 되자 내수 소비 시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얘기 드리면 또 저한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아 교수님 중국의 국민소득이랑 미국 국민소득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걔네 시장이 무슨 의미 있어요? 굉장히 큰 오해십니다 여러분. 미국은 국민이 한 3억 5천만 명 정도 수준이에요. 그걸 가지고 국민소득이 5만 불 넘는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건데 했을 때. 중국은 15억 인구예요. 그럼 중국에서 15억 인구 말고 좀 상류층 슈퍼리치 1억하고 2억을 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죠.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요즘 누구라고 해야 되나요? 뭐 옛날로 따지면 저도 옛날 사람이 정주영이 먼저 떠오르는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이 중국 몇 명 있을까요? 아 거기는 우리 인구보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되냐? 충분히 실현 가능해요.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하고 꼭 냉랭하게 계속 지내야 되는 건가? 우리가? 네. 중국이 우리가 미국처럼 내수 시장 키워서 우리 눈치 보게 만들 거야 했었을 때 거기다도 우린 장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조금 고민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중국 하면 제가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제가 대학교 때 네. 현대자동차에서 베이징 현대가 있었잖아요. 네. 알죠. 거기를 저희가 대학생들이었는데 이렇게 관람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그 중국에 진출하면은 장밋빛, 돈을 긁어 모을 것이다 하다 결국 다 말로가 안 좋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장도 거의 다 철수를 네. 했고 중국이 많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생산을 해버리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비슷한 이유인지 미국 내에 우리 인식 같아서는 중국이 워낙 돈이 많고 시장이 넓으니까 중국을 위해서 로비할 기업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근데 애국심이나 안보 때문이 아니다. 예. 네. 네,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 근래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큰 기부를 한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트럼프에 기부를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미국 내에서 전기 자동차인 테슬라 자동차 잘 팔고 계속하기 위해서 그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유지해 주길 희망하는 차원에서 정책 자금을 지원했다. 근데 그건 잘못 알려진 거예요. 중국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많은 기업인들과 기업들은요, 중국의 부탁 아니면 협조 요청에 의거해서 자국의 대통령에게 정치 자금을 기부한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1순위가 AT&T고 2순위가 보잉인데 통신과 항공. 그렇죠. 중국 시장이 개혁 개방됐었을 때 거기에 진출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1990년대 맞습니다. 얘기죠? 그때 중국이 미국이 또 그때도 자국 경제를 때리려고 하니까 그걸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미국 기업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런 이해관계적인 관점에서 좀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린 거기에 너무 능숙하지 못했거나 무관심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은 정부가 어느 정도 나서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아주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 게 우리 한국이 지금 약간 무정부 상태인 게 기회가 돼버렸어요. 몇몇 기업들이
정부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을 해버렸어요. 자체적인 노력으로 어떻게든 트럼프 쪽에 연통을 넣어서 이 국면을 넘어가 보기 위한 적극성을 띠기 시작한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 같은 경우는 직접 그 플로리다 저택에 가서 아들을 통해서 잠깐 보고 왔고, 그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방산업체를 하다 보니까 그런지 미국과 관련이 깊죠. 예, 그래서 아버님께서 직접 나서서 아들 셋에게 지금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먼저 누굴 만나면 되는지 많이 챙겨주신 걸로 유명해졌고, 또 다른 S사 같은 경우는 미국 최대 로비스트 그룹과 계약을 아예 체결을 해버렸어요. 이제 자체적인 노력을 옛날보다는 더 훨씬 더 공고히 하기 위한 노선을 선택했는데, 네. 이런 경험은요, 앞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굉장히 두둑한 경험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가 더 공고히 된 게 아니라, 저는 앞으로 상당 기간 미국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자체적으로 내재화하는 만들어낼 거, 것이다. 예, 꼭 필요하다. 일론 머스크도 미국 내에서 많이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이 테슬라한테 굉장히 큰 시장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중국 내에서 반미 뭐 열풍이 불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걸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 네. 아예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됨으로써 중국의 인심도 잃지 않겠다. 두 가지 그렇죠.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 앞으로 중국 내에서 트럼프에게 뭔가 꼭 부탁하거나 개인적인 컨택을 하려고 하면 이제 누굴 찾아가겠어요? 일론 머스크. 그럼요. 그렇군요. 네.